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우리 그 1, 2월 이성적 학습법에 의해서 그 머리로 공부했던 우리 그 스님들은 지금 한 2주 만에 이렇게 거의 3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3, 4월도 마찬가지로 그 3HWS 학습법에 의하면 이성적 학습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엉덩이를 붙이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는데 무조건 이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는 시기라 그랬죠. 혹시 그 3, 4월도 통사론하고 학교문법하고 통사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거기 잠깐 강의 계획을 보시면 제가 1, 2월에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을 아마 그 사이트에는 12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시까지 이렇게 일단 예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1, 2월에는 의문론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고 3, 4월에는 학교문법하고 그러니까 스쿨 그래머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티처스 그래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스쿨 그래머하고 신텍스 통사론을 4주씩 나눠서 이렇게 총 8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기본 심화 A 교재가 있었고 이제 기본 심화 B 교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진행은 교재로 하지 못하고 강의용 프린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받으셨죠, 그죠? 16쪽짜리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교재를 원래 좀 내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뭐 개인 사정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연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3, 4월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한 6월 정도 이렇게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출간이 되면 무료로 또 죄송한 마음에서 이 교재를 발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형 보충 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주차하고 이제 8주차에 각각 이제 학교문법하고 통사론과 관련된 기출 지문하고 원서 지문 읽기. 우리 1, 2월에서도 제가 이제 매주차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그냥 크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4주차하고 8주차에 일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대상, 목표, 내용이 있는데, 뭐 대상이야 누구나 다 뭐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초수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커리 과정에서. 이성적 학습법에 의해서 1, 4월은 보통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제가 이제 작년도, 올해는 합격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도 합격 설명에서 자세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공 점수 65점 이상을 목표로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목표는 우리가 반드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떨어지자고 공부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이게 65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공 점수 80점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공 점수 80점에서 6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이게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고 9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또는 이제 종합반에서는 4월, 6월, 8월에서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전 과목을 모의고사로 한번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어떤 4월, 6월, 8월, 또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의 그런 평균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 점수가 65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상위 20% 범위 안에 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공영어 임용시험은 평균 경쟁률이 25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25대 1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 20%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이건 이제 수치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위 10%는 경쟁률로 따지면 5대1 경쟁률이에요.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 붙는 시험이란 얘기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1명 합격하고 나머지 4명 그러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적어도 상위 20% 뭐 경쟁률로 따지면 5대1이지만 이거를 경쟁률로 따지지 말고 경쟁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5대1 경쟁률 안에 내가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 누가 합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공식화 시켰잖아요. 그죠? 임용 시험이니까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갖는 스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1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됐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3H WS 학습법이라고 해서 여기는 Head, Heart, Hand, 그다음에 Whole, Sense 이렇게 이제 1월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실력과 기술이 바로 여기가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면 소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이 20% 정도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실력 플러스 기술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냐면 바로 모의고사 점수 65점이라는 거예요. 65점. 그죠? 65점. 이 정도면 상위 20% 5대1 경쟁률이 아니라 5대1 그 경쟁력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80%의 그러한 그 실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운이죠.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적어도 한 65점 정도는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서 하게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아주 최상위 뭐 80점 중에서 뭐 항상 70점 이상의 그런 이 모의고사 점수가 나온다든가, 뭐 75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든가, 이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만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이제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목표로 해서, 이 점수 이상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주차별 강의 계획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보기가 있고, 뒤에 넘기면 자세하게 보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기는 챕터별로 우리가 이제 강의 내용, 즉 교재 내용이 되겠죠. 를 목록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쿨 그래머는 9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통사론, 신텍스는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강의 내용, 그게 이제 교재가 되겠죠. 교재의 목차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큰 목차뿐만 아니라 세부 목차까지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은 처음 이제 이 기본 과정, 저는 기본 심화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만은 듣는 분들은 처음에는 다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쭉 과정을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이 목차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의 내용, 목차를 구성할 때는 철저하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임용시험에 최적화된 그러한 내용만을 뽑아서 목록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챕터별 구성이라든가 챕터 간의 그런 이 목차 순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 2월 기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 심화 A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교재 구성이 목차별로 또 순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름대로 이제 간파를 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쿨 그래머나 신텍스 부분도 철저하게 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 그 목차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기출 분석 임용 시험에 맞춰서 이제 그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세하게 보기를 이제 그 미리 여러분이 한번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차별로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더 써보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외워서 그 목차들을 암기해보고 자 그러면 철저하게 공부한 내용들을 이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주부터 4주까지는 스쿨 그래머를 먼저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는 제가 통사론을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쿨 그래머를 제가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특히 1주차에서는 총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3, 4주차에서는 이제 강론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그 영역이겠죠. 굳이 1주차는 이제 기본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 4주차는 심화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통사론을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교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그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통사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스쿨 그래머 쪽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스쿨 그래머 신텍스 순으로 정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4주차까지는 스쿨 그래머를 먼저 하게 되는데 챕터를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챕터 1에서는 유니츠 오브 그래머, 이제 우리가 문법을 다루는 거죠. 잉글리시 그래머를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포놀로지에서도 그렇고 모폴로지에서도 그렇고 시멘틱스, 프레임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링귀스틱 유니트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언어학에서 언어의 그런 그 단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단위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문법의 단위죠. 그래서 단어, 구, 절, 문장,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그 단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이제 워드하고 클로즈하고 센텐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워드는 이제 품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클로즈는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심플 센텐스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어떠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 문법적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또 필수 부사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이제 공부했던 오형식과 비슷한 그런 그 유형의 그런 문장 패턴들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이제 편의상의 7형식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수 부사류까지 포함해서 7개의 패턴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유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펑션이 있죠. 아마 우리가 그 화형론에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스피치 액트에서 다이렉트 스피치 액트하고 인다이렉트 스피치 액트를 구분할 때 바로 이 타입하고 일로쿠션의 포스 기억나세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이제 뭐 문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면 스쿨 그래머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자면 그걸 펑션이라고 하는 거야, 기능. 자, 그런 관계에서의 센텐스를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센텐스라고 하는 것을 그 성문 그런 그 문법에서는 뭐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해서 단문은 주어 동사로, 그 다음에 중문은 2개의 이상의 절이 등위 접속사로, 그 다음에 이제 복문은 2개 이상의 절이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 그 다음 혼합문은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혼합하여 이제 그 사용된 그런 그 2개 이상의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장을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임용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 강의 내용, 강의 목차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소개를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옛날에 그냥 공부했던 또는 이제 그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틈틈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두 번씩 이렇게 또 상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챕터 2에서는 word forms and grammatical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시를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우리가 그 컨텐츠 워드라고 해서 우리 그 형태론에서도 따로 공부를 했었죠. 그죠? 프리 몰핌의 그 컨텐츠 워드하고 펑션 워드를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캐테고리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 정도 됩니다. 명사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의 그런 그 굴절 형태, inflection. 자, 기억나시죠? 자, inflection을 통해서 이 grammatical function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mood, voice, tense, aspect, person, number, case, 그다음에 comparison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론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던 스님들은 아마도 좀 더 이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뭐 제가 다시 다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임용 시험에서 이제 스쿨 그래머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Teachers Grammar하고 이제 Students Grammar. 물론 더 그래머북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권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추수 과정에서는 Teachers Grammar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정도 되면은 이제 Students Grammar까지 이렇게 볼 기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그 교재들은 이제 그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원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념과 정의,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4주 동안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4주 동안 다루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출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 정도면 뭐 아주 극심화된 부분까지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서 강의를 따로 이제 그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그래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그런 그 원서 특강을 단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티처스 그래머는 제가 작년에 그냥 입문반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단과로 따로 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티처스 그래머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또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혼자 읽으셔도 뭐 크게 그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1-4주 과정을 이제 그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런 원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해하는 데는 뭐 가능하겠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임용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그 원서 공부는 좀 더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부터 9까지는 이제 좀 강론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챕터 3의 verbs하고 챕터 4의 grammatical categories,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대명사, 전치사, 뭐 접속사, 그 다음에 한정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2주차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2주차는 좀 굉장히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주차 내용을 반드시 리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주차에 clause versus phrase라고 되어 있는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구로 이렇게 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nominalization, pronominalization 이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에서는 predicates and complements. 이 complements라는 말이 우리가 오형식에서 얘기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할 때 그 보호, complements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교문법에서 complements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사론에서 complements가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그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학교문법에서는 대강 그냥 보호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보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사론에서는 보호라는 용어 대신에 보충어, 라는 용어로 이렇게 같은 그런 컴플리먼트를 쓰지만, 통사론에서의 그런 개념과 스쿨 그래머에서의 개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어도 제가 좀 달리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 프레디컷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동사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품사적으로는 verb라고 하는데 형용사도 프레디컷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디컷은 쉽게 얘기하면 동사와 형용사를 다 포함하는 수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수로. 자, 그 수로와 이제 동사의 그러한 개념적인 차이들은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수로들은 뒤에 이제 보충어를 요구하게 되죠. 그죠? 그 보충어를 크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절까지도 다 이제 컴플리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디컷 동사나 이 형용사가 비동사와 함께 쓰여서 자신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 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절일 수도 있고 투정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뭐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베어 인피니티브 원형 부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 이제 통사론과 연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통사론하고 개념이 겹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챕터 7에서는 negation, 이 부정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8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 조금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given new principle and weight principle, 우리가 이제 정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발화문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정보 구성에 어떤 프린시플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쿨 그래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통사론 공부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사적인 측면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현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프리포징, 포스트포징. 그러니까 통사론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통사론 용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시 문장을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는 스쿨 그래머나 이 통사론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통사론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theory죠. 이론이고요. 스쿨 그래머는 구체적인 언어 생활에서의 어떤 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사론은 하나의 이제 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을 이제 특별히 따로 배우는 것이 이제 통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챕터 9은 포멀리티. 뭐 최근에야 이것이 이제 출제되진 않았지만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포멀한 그런 영어하고 인포멀한 영어의 어떠한 사용,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이 강의 계획을 구성을 했고, 또 그냥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칠까봐 잠시 미리 프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다 알게 될 테니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4주간 진행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통사로는 거기 5주차 진행할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4쪽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험이든지 항상 먼저 봐야 될 게 기출문제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로 분석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강사가 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앞서서 봤던 기본 심화 A 교재의 포놀로지, 모폴로지, 세멘틱스, 프라메틱스를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교재 구성을 이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스쿨 그래머나 신텍스도 일단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재 분석이 기출 문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저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분석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이 범위와 내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모른다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분석에 의해서 이 컨텐츠가 구성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하고 분석한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련이 없다면 잘못된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출제 빈도를 보면은 이제 임용 시험이 시작된 지는 91년부터 했기 때문에 근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좀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형도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관식 유형이 있었고, 객관식 유형이 있었고, 물론 이제 객관식 유형이 있을 때는 이제 논술형이 이제 2차에서 따로 또 주어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관식 유형은 한 7년, 그 다음에 객관식이 한 5년, 서답형이 지금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죠. 글쎄, 요번에 이제 마지막 7년 차가 될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금 이 과정은 서답형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입형 문제가 좀 줄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늘어나는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논술형이 없어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서답형 유형 전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챕터별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챕터 3하고 챕터 4를 보면, 즉 verbs하고 grammatical categor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서답형 유형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챕터 3하고 챕터 4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이 품사라고 할 때 동사 부분, 그 다음에 명사 부분,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이 부분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죠? 그래서 verb, 챕터 3에서는 동사 전체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에서는 이 기타 다른 grammatical category에서 보면은 거기 nouns 부분은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terminer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4.4에 보면 adjectives and adverbs 두 문제 출제가 됐었죠. 자, 작년도에 여기 형용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6에서는 전치사 부분이 한번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5에 보면은 adjective clauses라고 되는데 형용사절인데, 형용사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계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에 보면은 predicate and complements에서 to infinitive complements가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3장, 4장에서 출제가 되고 5장, 6장까지 출제가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은 공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바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다 서술형이 5.4점짜리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4점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4점짜리 하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8장, 9장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기출이 됐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학교문법을 이해하거나 또 통사론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구성과 그 다음에 목차, 교재 내용이죠. 거기에 따른 기출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거는 이제 5, 6월에 우리가
heart 가슴으로 감성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이렇게 그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서두가 좀 길었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5쪽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Units of Grammar 이렇게 돼 있죠? 뭐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조금 그 노트 테이킹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읽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그런 여러분 내용들 또 그런 그 스쿨 그래머에 또는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 지식들을 뭐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쭉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표시를 해 두었다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스쿨 그래머 쪽을 다루지만 통사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또 형태론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 의미론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은 언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유닛 오브 그래머는 그래마티컬 유닛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문법의 기본 단위는 센텐스입니다, 그죠? 우리 그 화형론에서 프라그매틱스의 기본 단위는 어터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큰 폼은 어터런스고, written 폼은 우리가 이제 센텐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워드 단어의 그러한 그 유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그래도 기본 시마 A에서 공부했었던 그 포놀로지 쪽을 한번 그 모폴로지 쪽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링귀스틱 유니트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이제 그 포님이라고 하죠, 그죠? 물론 포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포니믹 피처 또는 이제 포네틱 피처 이런 그 자질로 또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실라블이 되죠. 실라블이 된다는 것은 소리의 단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소리의 단위가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몰핌이 되죠, 그죠? 몰핌이 되고, 그럼 몰핌들이 뭐 스스로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프리 몰핌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그 바운드 몰핌들이 있었잖아요. 그 에픽스라고 하는 거죠. 접사. 그래서 프레픽스, 서픽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루트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그 단어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단어들을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보통 이제 그 parts of speech, parts라는 게 이게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parts of speech. 이걸 이제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품사. 말을 나눠놨다 이런 얘기죠. 나눌 품자입니다. parts가. 또는 grammatical categories. 우리 통사론에서는 grammatical category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제 이 문법 범주란 얘기죠.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문법 범주. 그래서 문법 범주는 이제 어휘 범주가 있고 lexical category가 있고 이제 phrasal category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명사고, 동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하는 것은 이제 그 phrasal category가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grammatical class라고 하죠, 그죠? 이제 이 부류라고 합니다. 문법 부류. 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 팔품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거기 팔품사에는 또 우리가 감탄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류들이라 해서 컨텐츠 워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형태론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또는 렉시컬 워드라고 합니다. 자, 이 컨텐츠 그 워드 중에서 먼저 이제 그 명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어떤 이 명칭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좀 더 이제 그 스쿨 그래머적인 측면 또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니셜로 써보면 크게 영어에서는 꼭 기억을 해둘 게 싱귤러하고 플로럴이죠. 즉 명사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s나 es를 붙이는 경우. 그래서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개념 중에 이제 하나이고, 그죠? 이 명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A, B에 보면은 countable noun하고 uncountable noun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크게 먼저 분류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형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명사하고 복수형을 가질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문용의 이제 고급 용법 해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교재를 한번 쭉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문법책은 여러분이 이제 뭐 그냥 참고로 보실 수는 있지만 임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좀 고급 용법으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우리 문법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단수형이 있고 카운터블 나운하고 언카운터블 나운을 때 복수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들과 결합을 해서 명사구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noun phrase. 그럴 때 이 앞쪽에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보면 pre-modifiers. 앞쪽 수식어가 올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에서는 전치 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죠. post-modifiers. 자, 이렇게 우리가 후치 수식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치 수식을 할 때 그런 또 그 순서라는 게 또 있죠. 그죠? 명사 앞에는 효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효용사는 부사의 그러한 그 수식을 받을 수 있는 adjective의 이제 그 이니셜이고요. 오늘 adverb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er가 맨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의적이죠. 즉 명사 하나만 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우리 이제 헤드라고 하는 건데 헤드. 그렇죠? 핵 코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센터에 해당이 되는 이 헤드는 반드시 와야 되겠죠. 그죠? 사과에는 사과씨가 있듯이 배는 배씨가 있듯이 반드시 그 코어가 이제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냐면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뒤에는 어떤 요소, 이거다 할까요? 어떤 요소들이 와서 수식을 할 수가 있나요? 효용사가 하나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thing으로 끝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효용사가 이제 그 수식을 하잖아요. 물론 효용사가 여러 개 오는 효용사 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후치 수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뒤에 와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냐면 전치사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죠? 전치사구. 나중에 통사론 할 때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될까요? 이제 시험에도 이제 그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투부정사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모두 수식할 수 있죠. 현재 분사구. 저는 이렇게 현재 분사구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현재 분사도 되고 현재 분사구. 우리가 통사론에 이제 좀 그 개념에 익숙해지려면 이 렉시칼 캐테고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프레이즈 캐테고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항상 렉시칼 캐테고리는 프레이즈 캐테고리로 이제 그 투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분사 또는 현재 분사구가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 분사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투부정사인 경우에도 이렇게 능동형 투부정사가 있고 수동형 투부정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be 플러스 과거 분사.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여기서 그냥 저는 to infinitive 투부정사로 이렇게 형식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직은 이제 이런 이 명사구 내부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인데 뭐 처음부터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처음부터 이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구조를 만나면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시고 이런 구조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두 개. 이 두 개는 여기는 이제 구라면, 여기는 전부 다 구라면, 요거는 절이 있죠. 물론 요놈들도 풀었으면 뭐가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주어는 이제 그 grammatical subject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법적인 주어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어들이 있죠, 그죠? 자, 그것은 이제 의미적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풀었으면 절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절이에요. 무슨 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에는 관계절이 있죠. 그죠? relative clause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relative clause.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절일까요? 글쎄, 이게 순수하게 효용사의 역할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통사적으로 봤을 때 뒤에서 위치하고 그 명사를 풀어준 말,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그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명제죠, 명제. 자, 그런 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절이 있었고 동격절이라고 하는 거죠. 동격절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위치에 프리모디파이어로서 위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건 통사론을 가면은 관계절은 애정트가 되고 동격절은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학용법적인 측면에서 포스트 모디파이어라고 우리가 굳이 하나의 그러한 이 틀 안에 넣는다면 형용사하고 전치사하고 to infinitive, 그 다음에 present participle, past participle, 이것도 이제 의미적으로는 능동수동 이렇게 또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elative clause, 그 다음 opposition clause, 이 동격절, 이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singular, plural, noun. 이렇게 이제 넘버적인 측면을 이 명사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명사를 이제 헤드로 봤을 때 앞에 프리 모디파이어가 올 수가 있고 뒤에 호스트 모디파이어들이 올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문장에 반드시 이제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이제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첫 줄에 all sentences must contain on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verbs refer to action or state. 크게 보면 동사를 이제 그 액션 벌브하고 스테이트 벌브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뭐 다른 말로는 다이내믹 또는 스테이티브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뭐 동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다분법적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5줄 묶어서 별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verb, tense부터 시작하는 그 A 위에 있는 5줄 있죠? 자, 거기를 묶어서, 물론 여기는 이제 총론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뭐 자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화되게 구체화 될 건데,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를 표현할 수 있죠? 시제. tense. 이건 뒤에서 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the verb tense란 말을 지금 쓰고 있죠. tense에 밑줄 그어보세요. tense shows the time of the action. 이 time과 tense는 좀 다릅니다. 그죠? time은 우리가 크게 present, past, future로 구분하지만 tense는 영어에서 inflection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문법적인 부분을 tense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 tense가 present tense하고 past tense의 inflection만을 갖죠. 그죠? 그래서 현재형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과거형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미래형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미래형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inflection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tense 하면 present tense하고 이제 그 past tense로 이렇게 나눈 이유도 time하고 이 tense하고 타임의 개념이 문법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의 타임이 있다면 텐스는 2개의 텐스가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teachers grammar나 students grammar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pect는 뭐예요?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 상이라고 하는 거죠. 상은 진행상하고 완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상이 표현이 된다? 어떤 경우죠? be 플러스 현재분사. 그죠? 현재분사. 그 다음에 be 플러스 과거분사. 아이고. 이거는 이제, voice에서 나온 얘기고, have 플러스 과거분사. 그쵸? 그랬을 때, 이 동사를 통해서, 요게 이제 물론 이제 메인 벌브는 요게 해당이 되겠죠? 이 동사 자체에다가 현재분사, 과거분사형을 이제 그 가짐으로써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은 요거는 뭐가 되죠? 프로그레시브. 에스펙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또는 컨티뉴어스라고 하는데 프로그레시브 에스펙트 우리가 진행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완료상이죠. 그래서 perfect aspect 이렇게 이제 구분. 이게 동사를 통해서 어쨌든 물론 요이 동사 본동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죠. 앞에 있는 조동사를 우리가 같이 봐야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aspect라는 부분이 동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whether the action or state is complete 되면 그 밑에다가 perfect이 되는 거고 or not 하면은 완료가 안 됐으면 뭐 진행이겠죠, 그죠? 그래서 progressive. 물론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grammatical aspect고 그 다음에 이제 lexical aspect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teachers grammar나 뭐 students grammar를 통해서 이런 그 어휘들이 갖는 상에 따라서 뭐 achievement라든가 뭐 이런 그 이 accomplishment라든가 이런 그 개념으로 또 동사를 분류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원서를 통해서 공부를 이제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이 프로그레시브하고 퍼펙트를 조동사와 함께 이렇게 동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레스펙트 상. 그 다음에 이제 voice라는 게 있죠. voice는 능동과 수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동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수동형은 어떻게 나타나요?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본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와 앞에 조동사 be를 통해서 패시브 보이스를 나타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액티브 보이스가 되는 거고 어쨌든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이스 바로 밑에 보면 무드라는 게 있죠. 무드라는 게 뭐예요?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직설법, 우리가 명령법, 가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법, 명령법, 가정. 근데 어쨌든 이 법도 결국은 그 동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직설법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주어가 생략된, 동사 원형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이제 가정법, 그 명령법이 되는 거고, 가정법을 표현하는 인플렉션은 뭘 피우면 따로 없어요. 직설법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말,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사용할 때는 주절과 종속절에서, 그죠? 또 종속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통하고 본동사는 원형이 되죠. 그죠? 또는 이제 이 후절 같은 주절은 그렇고요. 이 후절 같은 경우는 종속절에서는 과거형을 사용하죠. 그죠?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헤드 플러스 PP 그 과거 완료형을 또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 특별히 가정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플렉션은 없지만 직설법에서 사용하는 인플렉션 또는 조동사를 차용해서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어쨌든 동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무드라는 거죠. 자, 무드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Shows the attitude of speaker about the verb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whether it is a declaration or an order 이 두 가지만 냈지만 이제 condition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또는 상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subjunctive mood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verbs can be affected by person and number to show agreement. agreement는 한번 이제 학교문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통사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던 그러한 그 기입형의 답이 agreement였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는 영향을 받는다. 자, person, number는 어디에 어떤 품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문법적인 기능이죠? 문법적인 그런 그 역할이죠? person. 명사, 대명사죠. 그죠? 1인칭, 2인칭, 3인칭 하는 게 person이잖아. person은 first person이 있고, second person이 있고, third person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인칭, I, my, me, my, myself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2인칭, 3인칭.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person이고요. 그 다음에 number는 뭐야? 금방 얘기했던 명사의 singular noun하고, 그 다음에 그 plural noun 할 때 그것을 우리는 number,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어그리먼트라는 건 뭐냐면 이 주어하고 동사 부분이 있을 때 이 주어가 명사로 나타날 때 그 명사가 third person이면서 singular 이고 동사가 과거형일 때는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어의 명사가 몇 인칭인지 그 다음에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형이면 규칙 동사일 때는 ed를 붙이죠. 그죠? 불규칙 동사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대로 따로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시제가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third는 person이죠. 그죠?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3인칭이라는 third person, singular number, 수, person, number, 수, 그 다음에 tense. 이런 것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 agree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제가 현재이고 tense는 present입니다. present만 가능해요. 자, 과거나 미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present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인칭이면서 주어가 단수. 즉 이거는 명사죠. 그렇죠?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사는 tense가 현재일 때는 반드시 이런 일치 현상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일치라는 건 뭐냐면 인플렉션을 s나 es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사가 영향을 받잖아. 3인칭이면서 싱귤러이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인플렉션,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erbs can be affected by person and number to show agreement. 자, 믿죠? agreement. 우리가 스쿨 그래머 쪽을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그 원서를 읽을 때나 통사를 공부할 때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거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A에 보면은 finite verb하고 non-finite verb, 이거는 이제 뭐 통사론에서도 자주 쓰는 그런 용어인데, finite verb는 정형 동사,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제가 표현되는 동사, 문장, 우리는 항상 이제 문법을 이야기할 때 문장 단위입니다. 그죠? 문장 단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그 시제가 표현되는 요 동사를 우리는 이 finite ver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inite 말고 non-finite라는 건 뭐냐? non-finite는 동사는 동사인데 이러한 그런 시제 또는 뭐 aspect, 우리가 12 시제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말이죠. 12 시제 플러스 상이 이게 이제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12 시제는 우리가 단순 시제에 현재 과거부터 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거기에 진행형이 있잖아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있잖아요. 그죠? 현재,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진행하고 이제 완료가 또 결합이 돼서 12개 시제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12시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엄연히 따지면 플러스 에스펙트가 포함된 12가지 유형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액티브를 기본으로 하고 패시브까지 형태를 취하게 되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24가지의 동사 형태가 이제 그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 24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텐스하고 그 다음에 에스펙트하고
그 다음에 voice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돼야지만이 이제 이러한 그 문법적인 기능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를 또 보여주냐면 이거를 결합을 해서 무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보면 직설법 형태로 되어 있느냐, 명령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다. 근데 법이니까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무드가 이 안에 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tense, aspect, voice 이런 부분들이 동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동사의 그런 형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명사의 person과 number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보여준다? agreement, 일치 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일치라는 거예요, 일종의 얘기. 그죠? 시제일치, 수일치라고 할 때 일등을 우리는 이제 수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일치라고 할 때는 엄연히 따지면 여기 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가야 돼요. 인칭도 들어가야죠. 인칭 플러스 수일치인 거야.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수일치, 편의상 시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이 강의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는 조금 그냥 읽으면 내가 아는 것은 보이지만 모르는 것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통사론하고도 그렇고 뭐 원서를 읽을 때 충분히 그런 그 기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B는요, non-finite verb, non-finite clause라고 돼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이 verb라고 하는 clause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non-finite는 비정형 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bare infinitive, to 부정사, to infinitive,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동사는 동사인데 인플렉션을 갖고 있지 않는 동사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뭐와 뭐를 표현할 수 없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이 텐스를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텐스를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non-finite verb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non-finite 그것이 절이 되면 non-finite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 비정형 절 또는 비정형 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verbals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준동사에는 물론 여기 동명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대요. gerund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은 현재 분사, 플러스 표시를 하면은 과거 분사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하면 동명사, gerund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오늘 뒤에서 우리가 강론에서 자세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메인 벌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본동사라는 거죠, 그죠? 이제 조동사를 이제 같이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이 조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를 우리가 이제 메인 벌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커필러 벌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개설라 그래서 비동사, 우리 이제 오형식에서 얘기하면 주어 동사 보호할 때 비동사. 그 다음에 링킹 벌브는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호할 때 이 형식에서 이 비동사 외에 뭐 seem이라든가 appear라든가 뭐 get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동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호를 이제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그런 동사를 연결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하고 보호의 의미적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그냥 연결시켜 주는 역할 정도를 한다. 그래서 linking verb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연결 동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 auxiliary verb, 조동사는 뭐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죠?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한자도 조동,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조자가 도와줄 조자거든요. 그걸 auxiliary verb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거기에 보면 a verb that as functional or grammatical meaning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기능적 또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준다. To the clause in which it appears. 그쵸? 동사, 본동사에 이제 그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auxiliary verb다. Such as to express tense. 자,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별표 차시고 tense, aspect, modality, voice, emphasis.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뭘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auxiliary verb는 뭘 표현할 수 있는 tense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본동사에서 tense,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이제 이렇게 inflection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조동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나요? 자, 이 조동사를 통해서 이 tense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현재 분사하고 함께 써서 진행을 나타나죠. 그럴 때 본동사는 여기 있고, 시제가 여기 나타나잖아요. 현재인지, am I is면 현재가 되는 거고 was나 were가 되면 과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will be가 되면은 뭐가 되죠? will이 되면 will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동사 있으니 비동사 꼭 써야 되니까 이건 미래가 되겠죠. 타임상으로 우리가 tense라고 이제 하진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이게 어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인플렉션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떼내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동사의 대표적인 modal verb, modal auxiliary 같은 경우는 can, will, may, must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can은 현재를 나타내고 could는 과거를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과거. 그래서 이 tense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aspect를 나타낸다는 건 뭘까요? 금방 봤던 거 현재 분사 하고 같이 쓰여서 progressive가 되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쓰여서 perfect이 되잖아요. 그죠? progressive, perfect. 그러면 본동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여기를 보면 여기 조동사잖아요. 그죠? have 조동사, be도 본동사로서 쓰일 수 있죠. 아까 카필러 버브일 때는 이제 그때는 메인 버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인 버브가 여기 따로 있으니까 이때 be는 auxiliary 버브가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teachers grammar나 이제 students grammar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조동사 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중고등학교 문법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잖아요, 요거. 그래서 aspect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면은 perfect aspect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비동사일 때는 progressive aspect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modality. 요게 좀 더 어려운 말이네, 그죠? 이 무드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modal verb 또는 modals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양상 조동사 can, 가장 대표적 can, could, will, would, 그 다음에 shall, should, 그죠? must, may, might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양상 조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modality라는 것은 그냥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speakers and writers. 뭐 or를 써도 좋겠네요, 그죠? speakers or writers attitude, 태도란 뜻이에요.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이 글쓴이의 태도, 뭐에 대한 toward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센텐스, 문장이잖아요, 그죠? 말로 하면 어트런스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뭐를 통해서 이 auxiliary verb를 통해서 모달리티를 나타난다는 거야. 그 모달리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술하자면 조동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지를 나타낸다든가, will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을 나타낸다든가, 능력을 나타낸다든가, 의무를 나타낸다든가, 뭐 필연을 나타낸다든가, 뭐 당연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모달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auxiliary verb가 이런 것들을 express 한다. 표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voice는 뭐예요?
목소리를 나타낸다 그게 아니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조동사가 voice를 표현해요? 그렇죠. he 플러스 p, p 플러스 pp 하면 뭐예요? 이게 수동. 이게 이제 그 수동을 나타내는 그런 이 형태잖아요. 형태, 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조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본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함께 이게 이제 비동사가 조동사로서 바로 voice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액티브가 되는 거고. 자, emphasis,는 뭘까요? emphasis. 조동사가 emphasis를 나타낸다? 어떤 거에 해당이 되죠? 두 동사죠. 두 동사가 본동사로서 주로 사용되지만 조동사로서도 사용되죠. 그래서 본동사 앞에. 그렇죠? 뭐 이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문장 아니야? 아니죠. 얘는 본동사고 메인 벌브고 얘가 auxiliary verb로 쓰인 거죠. 그죠? I did do it. 그죠? I did do it. 자, 그래서 이건 본동사. 이게 바로 emphasis.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I did love you. 그죠? 그럴 때 이 본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did, do라고 하는 do, does, did라고 하는 이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크게 보면 다 이런 부류들을 조동사라고 하는 거고, 조동사를 또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modal verb하고 prefer를 auxiliary verb 이렇게 또 학자마다 조금씩 기준을 이제 그 정해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 부분도 이제 쭉 봐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열이 나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그냥 조금 이어서, 아마 좀 길어지면 1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잠깐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네.